다음 기조 강연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세계적인 창업의 바이블이죠. MIT 학생들의 성공의 지름길로도 불리시는 분인데요. 빌 올렉 교수님의 강연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다른 일정으로 현장에는 함께 해주시지 못하셨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럼 줌 화면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Professor.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는지요? Hear you. Yeah.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스크린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할 때 지금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네, 전체 화면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아, 됐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산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아 회장님께서 굉장히 영감을 주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영아 회장님께서 부산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들, 미래를 위해선 담대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제 한국인 MIT 한국인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게임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기업 경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과거, 미래에 대해 역사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먼저 제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캠브리지 매사추세츠에서 다녔고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IBM이라는 회사에서 1980년대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1980년대 이야기를 할 텐데요. IBM은요 기술적으로 적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컴퓨터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술 기업에서도 둘째가 라면 새로운 기업이 IBM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MIT에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IBM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결정을 했고요. 1990년대쯤이었나요? 제가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미치 케이 포어 같은 사람들을 친하게 지냈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을 보면서 나도 기업하고 싶다, 창업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1994년에 캠브리지 디시전이라고 다이나믹스라고 불리는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잘 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만 봐도 잘 방증하지요. 그래도 교훈을 배웠습니다. IBM에서 일했다면 절대 배우지 못했던 교훈이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업이 잘 안 됐지만요. 또 6년 동안을요, 제가 글로벌 센서블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캠브리지 매사추세츠까지 이런 경향들이 보였었는데요. 제가 6년 정도를 지내고 나서 제가 또 다른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크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MIT에서 제가 앞에 말했던 이 두 개의 창업들과 다르게 이제 얼굴 인식이라든지 바이오메트릭 기술이라든지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5천만 달러였었습니다. 5억 달러였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보면 유니콘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엑셀 플릿이라는 기업을 또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사로서 12년 동안 재직을 했고요. 유니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30억 달러 시가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도 제가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직접적으로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기업이 되는가라는 책을 저서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의 바이블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12개의 추가적인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포함이고요. 그리고 메가히트를 쳤습니다. 그 중에 일본어 버전도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코스도 이제 수십만 명이 받았는데요. 이제 edX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기업 경영인 강론 1, 2, 3을 수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이제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제가 커리어 동안에 거의 50년 전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제가 IBM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업 경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술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게 뭐다 하드웨어였습니다. 하드웨어가 그 당시에는 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짜증판이었죠. 누가 하드웨어를 차지하냐.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는 점진적인 하드웨어 개선이 목표였습니다. IBM에서 매년 컴퓨터를 20%씩 연간 증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조금 오차범위 있을 수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그 무어의 법칙이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파워의 칩이 이제 8개월마다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BM에서 뭘 했냐? 하드웨어를 구축했고요. 메인프레임을 구축했고요. 통제가 가능했고 중앙화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기업 경영 혹은 엔터프레너십이라는 것 자체가 유명한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은 약간 중앙이었지만 그래도 실리콘밸리가 탄생했습니다. 실리콘은 하드웨어이죠. 형 회장님께서 실리콘밸리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실리콘밸리가 하드웨어였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요. 실리콘이 오늘날 존재를 하죠. 근데 아직도 유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당시에 스타트업이 더 이상 하드웨어랑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990년대 와서 컴팩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BM이 더 이상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드웨어를 계속 구축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1990년대에 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1990년대에 둘째가 라면서러운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는데요.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왕이 되었고요. 파괴적인 혁신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IBM이라는 기업이 이제 망할 거다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1위 자리를 내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당시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되었고요. 수익성도 높았습니다. 그 이제 PC와 가 이제 함께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결국에는 그 당시 80년대의 모든 법칙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PC가 민주화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IBM으로 통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어의 법칙 이제 통제가 안 되고 분산화되기 때문에 무어의 법칙이 더욱더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 혹은 엔터프레너십이라는 것이 이제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엔터프레너십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미국의 서해안부터 동해안까지 보스턴, 실리콘밸리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기업인이라고 하면은 보스턴에 가게 되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에 가면 그 당시에 엔터프레너다, 기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등의 1990년대 특징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였죠.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전 세계를 막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IBM이 80년대 누렸던 그런 난공불락의 지위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누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90년대가 올라가서는요. 그 소프트웨어가 그 당시에는 회자되던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판도가 바뀝니다. 더 빠른 속도로 바뀝니다. 인터넷이 그 연계성이라는 것이 여기서나 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상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구글이 말 그대로 실리콘 그래픽을 교체했습니다.
하드웨어 기업이었는데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하드웨어에 안 하고 하드웨어 가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다. 이게 그것도 아니고 구글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니고 연결성이다. 이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해가 더욱더 빠르게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빨리 수용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IBM 마이크로소프트에 자리를 내어줬고요.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치 패턴화가 된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연계성이라는 것을 분산화시키는 것, PC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런 연계성 이제 확산시키는 거죠. 이제 맷카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그러면 그 가치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즉 인터넷이 보스턴, 실리콘밸리, 뉴욕, 중국을 위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연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치가 창출되는 원천이 된다라는 것이가 바로 맷카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IBM에서 구글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당시가요.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보면 이제 엔터프레너십이 이제 한 곳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욕시라지, 보스턴, 콜로라도, 베를린, 독일, 당연히 중국에서도 이런 기업가 정신, 기업 경영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2000년을 살펴보고 반추해 보면 그 당시에 저희가 목도했던 트렌드가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을 대체했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구글이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교체했던 것입니다. 2010년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기업 경영, 엔터프레너십이 중앙화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지역에서 미국 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2010년으로 아까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판세가 뒤집힙니다. 알리바바를 이제 그 예로서 들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성장을 했죠. 근데 알리바바가 제가 2010년에 예로 뽑는 이유가요. 이제 기술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리바바는요 똑같은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만 배치했죠. 결국에는 디지털화, 모든 것이 디지털화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뭐 새로운 하드웨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냥 분산화된 연계성을 활용하고 이 어떤 물건을 디지털화를 했던 것이죠. 이제 이게 앤드리센 효과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제 미국의 벤처 캐피털 운용사 대표인데요. 앤드리센이라는 사람인데요.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들을 먹어치울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모든 분야에서 다 먹어치울 것이다. 소프트웨어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어디 가나 있죠. 그런데 이제 2010년이니까 엔터프레너십 같은 것이 글로벌화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엔터프레너십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빨리 부상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부터 부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0, we see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기 시작했고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정말로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원칙에만 의존을 하거나 아날로그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그 비즈니스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혁신이 사실 매 10년마다 증가하긴 했지만 이제는 거의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역시 흥망성쇠의 사이클이 빨라졌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듯이 분산화된 연결성이 이제 정말로 주요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고요. 맷카프 법칙, 무어 법칙, 안데르센 효과 같은 것이
이 변화의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따라잡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펀더멘털, 새로운 근본 기술이 이 모든 것들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AI라는 신기술이죠. 단순한 어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와 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리고 머신러닝과 같은 이런 기술들이 AI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와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찍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이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을 집어삼킨 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생성되는 데이터를 보시면요. 2022년에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IoT 기기라든지 뭐 자동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신발도 칩을 심으면 당연히 데이터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데이터, 뭐 카메라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이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모은다면요. 우리가 처음 데이터라는 것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생성된 데이터보다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2023년까지의 데이터도 마찬가지겠죠. 2022년까지 만들어진 데이터보다 아마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양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데이터 수집 속도 자체도 이제는 거의 전에 본 적 없는 속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정보, 인포메이션으로 만드는 그 과정, 이것이 중요해질 것이고요. 여기에서 머신러닝이 사용될 것입니다.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우니까요. 엔비디아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전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미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AI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를 집어삼킬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AI가 아니라요. 머신러닝과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관련된 AI를 말합니다. 2020년대를 보시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글로벌해졌고요. 또 유비쿼터스해졌습니다. 어디든 도처에 존재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한번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든 젊은 기업가들, 참석자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아기상어, 이 프로젝트, 아기상어 제품이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이 되었죠. 미국 기업도 아니었고요. 실리콘밸리도 아니었고요. 한국 작은 회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작은 기업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세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속도가 조금 줄어들 것인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변화의 속도, 혁신의 속도는 항상 빠른 방향으로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미래에서 오늘이 그 속도가 가장 느린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내일이면 더 빨라질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분명하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부산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fragile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취약성이라는 단어인데요. 리스크 감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효율성을 도입해야 하고요. 최적화를 해야 하고요. 이 모든 요소들을 합쳐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취약성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로버스트한, 탄탄한 시스템이 되겠죠.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어떤 변화가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시스템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기후위기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적으로 100% 물리쳤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변화를 그냥 무시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취약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로버스트한 단단한 시스템을 건설하고 싶은 것이죠. 매니저로서요. 그리고 리더로서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단지 무시하고 피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무언가를 배우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가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배워나갑니다. 이 기업가 정신을 생각할 때
기업가 정신이 R&D 단계부터 시작해서 자원을 모아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IPO까지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오늘날 기업가 정신은 마인드셋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생존, 이 변화를 생존하겠다, 생존에 나가겠다가 아니라 이 변화를 뚫고 번영하겠다, 내가 잘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빨라지는 세계에서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변화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anti-fragile, 아까 fragile이었다면 그 반대가 되는 anti-fragile, 취약성을 극복하는 기업가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의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H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heart, 정신이 필요하죠. 많은 물고기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나은 방향으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creative한 irreverence, 그러니까 창의적인 불경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적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스킬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이비실 특수부대의 스킬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기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강조드렸던 하트, 마음, 따뜻한 정신이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이 따뜻한 마음으로는 부족하고 차가운 머리도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무장한 뇌도 필요한데요. MIT 스타트업 바이블에서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툴박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툴들은 여러 가지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지식이 될 텐데요. 적절한 지식 그리고 증명된 지식들이 필요하고 이것은 이제 학계에서 증명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트가 있어야 하고 헤드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까지 갖췄다면 실행력을 갖춰야 합니다. 내가 기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제 모델, apprenticeship이라고 하죠. 내가 직접 배우면서 해가는 기술을 배우는 혹은 내가 가진 기술을 사람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hands, 노력이 필요하고요. 부산의 여러 이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스킬셋을 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산에 더 많은 훌륭한 기업가들을 모아야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연결성을 쌓아야 하고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 하트와 헤드와 핸드에 더해서 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가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적절한 연습과 실패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업가의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트도 있고 헤드도 있고 핸드도 있고 거기에 홈, 이 커뮤니티까지 갖춰주면요. 기술과 지식과 실행력을 갖추고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팀워크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팀워크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전체 조직이 아까 말씀드렸던 anti-fragile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anti-fragile해지면 전체 사회, 이 커뮤니티가 anti-fragile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부산이 바라는 미래 기업가 정신 이라는 것은 3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ecentralized and Distributed. 탈중앙화 그리고 분산화를 여전히 추구하게 될 것이고요. 더 많이 퍼질수록 전 세계에 퍼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보스턴이나 다른 한 도시에만 성공한 기업가 정신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리고 머신 러닝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가도 또 세 번째로는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네, 화면 수신이 멈춰서 통역 없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 연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소리가 잠시 들렸었는데 혹시 다시 연결이 되었을까요? 아이고, 너무 아쉬운데 어떡하죠? 네, 혹시 그러면 Hello. hello, Professor. Sorry, we lost the. 죄송합니다. 연결이 잠시 끊어졌어요. 근데 다시 연결이 되셨나요? 다시 어떤 슬라이드에서 멈추셨을까요? Just one moment. Hello. 17이요? 23이요? 네, slide 23, page 23. Which one is that one? This one? Let me see. Page 23. Slide page 23. Okay. Oh, slide 23. Okay. Yes. So let me just say in some. 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아직 슬라이드가 올라오지 않았네요. 슬라이드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Sorry, everybody. 죄송합니다. 그래서 혁신 기반의 기업가 정신 앞으로 이제 3D로 전개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decentralized, distributed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분산과 확산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성공한 스타트업이 중국이나 실리콘밸리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든 혁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리고 머신 러닝이 가장 큰 기술적 혁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져야만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기업가는 과거와는 다를 겁니다. 계속해서 학습을 해 나가고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되는 무엇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엔티프래질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요. 또 유비쿼터스하게 어디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인드셋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와 학계와 재계와의 협력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험을 사랑하고 나의 목적 지향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가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스킬도 갖춰야 할 겁니다. 관련성 있는 적절한 그리고 잘 책이 잡힌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업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자원도 많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D, 이 3D를 역시 부산도 앞으로 좋은 스타트업 도시, 번영하는 스타트업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3D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터넷 연결이 잠시 끊어졌기는 했지만 이것이 온라인 발표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